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심화과정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심화과정에서는 기존의 기초과정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은 과정생들께서 지금 저도 그렇고요. 고민하고 계시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확보를 했는데 그럼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론적 배경을 가져가야 되고 분석 결과를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되고 함의는 뭐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실마리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기존에 사회과학 논문이 어떤 건지, 논문은 어떻게 기술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은 밑에 있는 기초과정 링크를 통해서 재생 목록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총 4가지의 챕터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시면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만 있으면 안 써지는 글이라고 섹션을 정해 봤는데요. 자, 어떠한 경로로 인해서 데이터를 먼저 취득을 했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2차 자료를 활용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 먼저 찾아보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에 의해서 자료를 먼저 서칭해서 정리해 두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 여기서 다시 고민이 될 겁니다. 자, 이론적 배경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나는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연구자라면 늘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화과정의 첫 번째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논문이라는 거는 항상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만 자기만의 관점과 자기만의 뷰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연구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 문제가 없게 되면, 연구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서 굉장히 버뮤다 삼각지를 맴도는 것처럼, 아니면 메비우스 띠를 도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는 있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문제를 제가 연구 문제를 늘 강조드립니다만, 내가 왜 이 연구를 했을까에 대한 근원이기도 하고요. 이 연구가 어떠한 연구가 왜 그럴까, 어떤 현상을 밝히는 것에 관한 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 문제를 먼저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연구 문제를 하지 않고 데이터로 계속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답답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조금 미연에 방지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글을 쓸 수 있는 조건은 이라는 섹션입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조건은 그럼 무엇일까? 앞서서 연구 문제라는 것들을 계속 왜 그럴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곳에서는 글은 어떻게 하면 써질 것인가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질적으로 연구 문제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챕터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여기 또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어떤 현상이 있다, 사회 현상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거고요. 만약에 리더의 이런 온화한 리더의 환대가 조직 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자, 이게 단순한 아주 추상화를 시켜봤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만약에 기업의 대표시라면 내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는데 과연 직원들은 이거를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태업으로 가진 않을까? 그 다음에 정말 몰입을 하는 것일까? 그런 거를 알고 싶잖아요. 요렇게 추상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게 왜 그럴까에서부터 비롯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측정 가능한 영역의 단위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컨스트럭이라고 하는 구성 개념이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은 잠재 변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거를 측정 가능한 우리가 뭐 어떤 개념으로 정의해보자 라고 한 게 구성 개념이고요. 그거를 측정 가능하도록 한 게 척도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먼저 얻었다는 것은 이 앞단이 해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과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료 먼저 얻다 보니까 자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하시는 대표님이자 뭐 공부하시는 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해가 되시겠지만 사업에서 보통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스케일업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뤄나갈 것인가 이런 논리로 쓰긴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프로블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정의되어야 솔루션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받은 것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죠. 자료들을 이렇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조화할지 이 과정을 앞단으로 넘어가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데이터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구성 개념에 합당한 척도로 의해서 측정된 값인지도 봐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측정된 거면 만약에 뭐 구조방정식이라든지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을 볼 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때 제가 여기서 좀 LLM이라고 좀 쓰긴 했는데 요즘에 시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 예전에 기초에서도 다뤘던 거지만 LLM을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강사 당신은 LLM 안 씁니까? 씁니다. 저는 LLM을 개발을 하고 그걸 서비스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처음 쓸 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잠깐 그 기능을 꺼두자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LLM에서 공부를 한다더라, 또 어떤 기능에 넣으면 아예 알아서 이렇게 또 정리도 해준다더라 하는 놀라운 기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무슨 어떤 칩을 USB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좀 힘들게 공부하는, 그래서 뭐 저는 생명과학 자는 아닙니다만 뇌 이런 거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안에 연결되는 그런 게 있죠. 그 공부를 했을 때 막 이렇게 뇌에 새겨지는 과정은 되게 힘들고 이거 왜 하나? 이거 힘든 막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하나하나 박혔을 때 나중에 되면 입체적으로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박사 학위 취득 이후에 정책평가 현장이나 여러 가지 실무적인 곳에서 그런 역할이 주어졌을 때 예전에 힘들게 공부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현장에서 맞닥뜨렸던 것들도 있고요. 그게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발언이 나오는 거지 어디 막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래서 LLM을 자꾸 돌리면 LLM이 전문가가 됩니다. 물론 전문가 역할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학위를 따야 되는, 그리고 또 연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날로그, 전통적인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논문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해서 또 풀어낼 수 있는, 왜냐하면 LLM에 아직까지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정확도도 높아지고 있고 그 내용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확도라든지 신속도 측면에서 유용하다라는 건 저는 인정하지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좀 학위를 받거나 좀 프로 영역에서 시정연구원이나 아니면 이런 연구를 하는 그런 프로 영역에서 활용하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때는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이런 것도 구분이 될 거고요. LLM을 자꾸 쓰시다 보면 보입니다. 이 기술하는 방식들이. 그거를 벗어날 수 있고요. 그걸 모르면 그게 자기 글인 줄 알고요. 그게 뭔가 남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문제 확립을 하고 나면 자료들을 이런 어떤 변인들이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선행후행 관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X가 있고 Y가 있죠. X에서 Y로 간다. 이렇게 변수의 관계를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보통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예로 들었지만 지속 사용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경영학이든 뭐 정책학이든 행정학이든 뭐 어떤 이 클라이언트 정책 대상자거나 사람이거나 뭐 고객이거나 소비자거나 이런 사람들의 행위 의도나 행동을 볼 때 종속 변수로 쓰는 게 지속 사용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거는 종속 변수에서 다뤄지겠구나 라고 하는 감이 오죠. 그 감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문헌들을 토대로 봤을 때 매번 여러 논문들에서 지속 사용 의도는 마지막에 종속 변수로서 역할을 하더라. 선후행 관계가 이미 많은 논문들에서 경험적으로 검증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버린 거잖아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논문 하나를 쓰기 위해서 뭐 아카데미아에서 그냥 아카데믹한 학술 논문을 쓸 때도 최소한 한 30편에서 한 40편 정도의 논문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논문들을 보다 보면 내가 구조화하려고 하는 현상과 그리고 그 안에서 측정할 수 있는 구성 개념과 측정 척도들이 보이는데 그 변인 간의 관계가 선행, 후행일지 아니면 이거는 매개인지 이거는 조절일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직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고 나서 본인이 수집하셨던 자료를 다시 보게 되면 요런 것들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겠다. 요런 것들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감이 잡힐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요 과정들을 실제로 귀찮더라도 본인의 주제에서 한번 해보신 다음에 다시 처음 얻으셨던 그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관점, 시야가 조금 더 넓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섹션 3번째는 실전 적용입니다. 자, 알겠어. 자, 이제까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럼 내가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늘 강조드립니다만 사회 현상을 보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좀 힘들어지기도 하거든요. 무조건 그 전에 자료가 다 있다 하더라도 지도 교수님이 자, 요거대로 써봐 라고 소위 말해서 떠먹여 주셨더라도 내가 내 관점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연구 문제가 깔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떠한 변인으로 측정될까? 어떠한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을까? 그거는 갑자기 상상하면 안 돼요. 상상하지 말고 관련된 키워드로 문헌들을 외국 논문도 좋고 한국 논문도 좋은데요. 외국 논문도 이런 자꾸 보다 보면 언급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키 아티클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 안에서 나오는 구성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구성 개념들을 가지고 나는 그러면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선후행 관계를 가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학제 간의 컨버전스 이런 말 하잖아요. 만약에 나는 정책학자인데
경영하게 괜찮은 선후행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관련된 이론을 마스터를 하세요. 그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녹여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선후행 관계가 되는 걸 찾아야 되겠지만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차차 또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는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여러 가지 구성 개념들을 살펴본 다음에 요거는 이론적 배경을 보는 것과 경험 연구를 탐색하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경험 연구는 이 관계가 만약에 뭐 신뢰가 지속 가능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쳤다. 과거 연구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견된 것들을 살펴보는 거를 경험 연구를 탐색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 신뢰는 어떤 구성 개념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속성이 있는데 어떻게 측정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깊게 파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리터러처 리뷰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론적 배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누구는 뭘 연구했고, 누구는 뭘 연구했고, 누구는 뭘 이렇게 쓰는 게 이론적 배경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제가 관심 있었던, 최근에 연구자로서 살면서 관심 있었던 거 몇 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새로운 기술 수용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새로운 기술 수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거기에서 호기심을 가졌던 적도 있고요. 그게 저의 Y 퀘스천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액티브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아니면 정말 수용을 하실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무관을 기준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5급, 4급, 3급, 2급 이렇게 고위공무원과 그리고 실무자급의 공무원들의 차이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그리고 또 광역이나 기초나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예전에 좀 했던 적도 있고요. 자, 댓글 이런 거는 이렇게 댓글을 가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를 우연하게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패턴을 보면 뉴스를 보다가 클릭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댓글을 보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댓글에서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게 저는 좀 궁금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조직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자가 정말 환대를 하거나 뭔가 조직 몰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 웜하티드한 따뜻한 이런 기능을 제공했을 때 태업을 할까? 아니면 자기 역할을 까먹을까? 성과는 나올까? 이런 것들이 요즘에 제가 관심 가지는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국민청원, 예전에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국민청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전에 신문고라든지 이런 광장들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왜 국민청원에 사람들이 갔을까? 어떤 요인들이 이걸 쓰게 할까? 그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것도 뉴스 보다가 갑자기 떠오른 저의 Y 퀘스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과 영양진단. 제가 창업 필드에서 창업 강사이자 창업 멘토로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만나보면 창업을 하지 않고 이분은 다른 일을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진단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도 Y 퀘스천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척도 개발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환대 같은 경우에도 이 환대라는 게 사실은 데리다나 레비나스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어져 오고 있습니다만 정량적으로 이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오픈리스, 개방 이런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연구 보조원 하던 시절에 그 연구원에 있던 그 화두의 뭐라 그래야 되나 핵심 아젠다가 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를 개량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구성 개념을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양적 연구에 저는 조금 더 특화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엔 뭐 혼합 연구 방법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양적 기반에서 설명을 더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를 질적 뭐 저번에 차이는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 어떤 차이가 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뭐 사회조사 분석사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양적 분석 기반이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렸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연구에서 유니크한 부분,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연구가 우리 길을 갈 수 있는 그 차별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연구 문제, 왜 그럴까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데이터를 보고 그거를 구성 개념과 이런 경험 연구를 통해서 그 관계성을 규명을 하게 되면 누구의 모형을 베끼지 않아도, 그리고 누구의 주장을 그냥 수용하지 않아도 나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고 그거를 더 말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보다는 양적 연구를 한다는 거는 일반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위이니까요. 일반화 가능성을 더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완성이 되면 스토리텔러로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뭐 판서를 하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은 제가 기획을 하고 제 경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로 지금 선생님의 논문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학회 가면 막 대본 보고 막 달달달달 떠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막 대본 없으면 막 힘든 분도 있고 PPT가 막 생명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보조수단일 뿐이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 흐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었다만 머릿속에 확실하게 구조화가 되어 있으면 당장 이 자리에서 바로 말하라고 해도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사업가들이 얘기하는 엘리베이터 피칭이랑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심화 과정으로서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앞으로도 심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논문 쓰기 활동이 더 발전되고 더 나아지고, 그리고 이 조용한 밤중에 제 목소리가 하나의 이런 응원이자 위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유용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괜찮다, 조금 더 살펴보시다가 그냥 뭐 알림도 받고 싶고 그냥 좀 두고두고 자주 찾아오고 싶다, 그러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눈부신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